네, 간밤 미증시 보면은 이제 1분기 GDP 성장률, 실질 성장률 역성장이었어요. 네. 이게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이제 경기 침체로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이게 바이든 오버행, 바이든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는 또 자기가 될 거기 때문에 오른다고 얘기했었다가 네. 네, 오르거나 내리거나 반대편 남의 탓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관세 영향이 직접적인 그 부분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심리 지표도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얼마 뒤면 FOMC 연준 또 금리 결정까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시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다 됐다고 이렇게 어깨 뿜뿜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DL은?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 그렇게 해볼까요? 예, 왜냐면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뭐 2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서 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트럼프 이펙트가 작용됐던 자본시장의 모습은 트럼프 취임 전까지다. 당선으로부터 취임 전까지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다 반영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뭔가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고 뭐 트럼프 이펙트가 작용된 것에 따른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조정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4월 초에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또 발효되고 하는 지점 또 발효하면서 중국이 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관세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정점을 찍는 구간이다. 그 구간의 주가가 많이 조정된 것이고 역시 그 구간이 지나는 지금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을 완화해 나가는 움직임,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겠다라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 속에서 증시가 작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구간으로 구분지으면 큰 틀에서 구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구간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구간까지 온 네. 거네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난 어저께 이제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 마이너스까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GDP 나오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제 네. 관세 영향을 받는 데이터가 다음번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가 거의 확실하지 않나요? 다음번 거?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여러분 많이 유명한 표현이지만 경제는 생물이다. 경제는 무기체가 아니다. 유기체다. 라는 표현인데 1분기 GDP 성장률 이 그래프 속에서 1분기 데이터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의 영향이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트럼프 입장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1분기 GDP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건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의 영향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이 데이터를 보내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성적표는 역성장 맞아요. 근데 GDP를 구성하는 구성 항목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유독 급감한 것이 정부 지출이라든가 주거 분야, 고정 투자 뭐 이런 것들인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부분이 급증했죠. 그러니까 수입이 급증하고 수출은 둔화됐다. 이 얘기는 무역 적자가 크게 늘었다. 이게 관세의 영향이죠. 트럼프 2기 동안에 시작했던 관세 정책이 3월부터 시작이 됐고 4월에 네. 본격화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관세가 본격화될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사재기한 겁니다. 미리, 그렇죠. 그게 수입이 이렇게 40%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네. 이것은 미국 경제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다 보니까 GDP 증가율이 역성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비주거 고정자산 투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9.8%나 증가했어요. 이게 관세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러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해외 직접 투자가 유입되고 그런 것이 여실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효과가 선제적으로 나타났거나 혹은 동시적으로 반영됐거나 한 모습이지 바이든의 정책의 결과물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투자가 늘어났다는 부분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됐고, 네. 그다음에 수입 늘어나는 부분들은 사재기한 거라고 설명이 다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표가 나오자마자는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그렇죠. 자세히 쳐다보니까 아닌 것 같네. 네. 그러더니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 트럼프 네. 네. 트럼프 말은 이제 이게 어쨌거는 바이든 오버행이라고 한 게 예. 이게 조금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이고 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관세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이제 미국 경기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 온 것도 자기 관세 때문에 온 거다 와서 네. 투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좀 관련해서는? 드려보면 예. 트럼프의 경제학적 수준을 깊이를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예. 경제학 원론을 수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학 원론만 수료했어도 예. 이 GDP 속보치를 받아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표현이다라고 제 평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면 앞에 앵커께서도 그 말씀 주셨는데 GDP 증가율이 역성장 정말 이렇게 역성장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네. 역성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 발표와 동시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안전자산이 아니야라는 평가인 거예요.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렇다가 국채 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GDP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미된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의견 또 다른 측면의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역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단 말이죠. 그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들을 쪼개보는 걸 떠나서 어쨌든 역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성적이 정말 급감한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보니까 국어, 영어는 성적이 더 늘었어요. 내가 조금 이번에 공부를 아예 안 했던 그 과목만 성적이 떨어져서 성적이 총점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어쨌든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A 플러스냐 A 제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성적을 봤을 때 역성장을 받아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또 여러 참모들 입장에서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역성장 행보를 지속하면 안 된다. 네. 관세 전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안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관세 전쟁 드라이브를 이끌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에 안도를 준 것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작용된 것이고요. 어쨌든 이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했지만 아무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역성장이 나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보면 경기 둔화의 모습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금요일 네. 저녁 9시 반에 미국 고용지표가 네, 발표돼요. 자, 그러면 이 5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는 이제 4월 고용입니다. 그러면 4월 고용이 실업자가 늘었는지 네. 신규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됐는지 이 부분이 좀 확인돼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이 만약에 경기 둔화의 신호로서 확인케 해주면 그러면 확실히 관세 전쟁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bad is good, good is bad인 거예요. 또 역시나. 네. 오히려 미국 경제의 성적표가 초반부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정책을 강하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bad 뉴스가 굿 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저 그 부분도 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ADP 같은 경우는 고용이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ADP나 잠리스크레인 가지고서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이제 어제 오늘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보면 고용은 나빠지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닌가요? 네, 고용이 종전보단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두 가지 시나리오인 거죠. 특히 실업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래 들어 미국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구간이 4.3%예요. 네. 근래 들어 4.3%를 두 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작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4.3%로 실업률이
급등한 것을 보고 시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4.1에서 4.3%로 상승한 걸 가지고. 근데 근래 들어 또 4.3%를 기록했었고 이번에 만약에 기준선이 4.5%거든요. 실업률이 만약에 4.5%를 상회한다. 그럼 이거는 확실한 미국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시적으로는 분명 조정이 될 수 있어요. 미국도 경기 침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이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없겠구나. 오히려 네. 삼성을 강조했듯이 현대차를 강조했듯이 몇몇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관세 전쟁을 완화시켜 나가는 행보를 또 보일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보신다면 실업률 발표도 한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쿠션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냥 직역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이제 실업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면 야 이젠 5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구나. 네. 이렇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장기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금리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이례적인 지표 발표일이었어요. 저는 네. 그걸 실시간으로 항상 분석하고 하니까 9시 반에, 그러니까 어제 날짜 평범한 날 같으면 9시 반에 PCE 물가 데이터가 발표돼야 되는데 GDP 데이터 발표가 9시 반에 우선순위로 있었기 때문에 PCE 물가 데이터는 11시에 발표가 네. 됐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그럼 이제 내일 밤 9시 반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물가 지표는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CPI를 보나 CPI도 근원 CPI, 헤드라인 CP를 보나 또 PCE, 근원 PC를 보나 헤드라인 PC를 보나 또 생산자 물가 PPI를 보나 여러 지표들이 물가 상승률은 관세 전쟁이 시작됐긴 했지만 어쨌든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네.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는 금리 인하할 여지가 나름 있네. 근데 만약에 고용 충격이 작용된다. 4.5% 실업률을 초과하는 수준의 그러니까 이것은 연준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고용인 거예요. 4.3%까지는 수용 가능한 4.4는 수용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4.3% 정도는 용인할 만한 오히려 그 정도의 고용은 충격이 와야 물가가 잡히는 거지. 우리 항상 필립스 커브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완화시키려면 고용의 어느 정도의 충격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연준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할 만한 고용 침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4.5%를 만약에 상회하는 수준의 실업률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5월에 네. 금리 인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도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반대로 예. 내일 밤에 발표될 실업률 지표가 네. 여전히 안정적이에요. 만약에 4.3이나 뭐 이 정도를 기록해요. 그럴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GDP 데이터를 보시면 1분기 신규 투자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9.8%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은 투자의 함수예요.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 수입을 늘린다. 그러니까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의 고용 증가, 또 신규 투자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역시 많은 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력 이런 것들이 3월, 4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마저 안정적이야라고 생각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지금쯤 이 GDP 통계도 해석을 했을 테고 고용도 안정적이고 그러면 오히려 관세 전쟁을 조금 더 실랑이를 좀 끌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저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나온 이제 PC 같은 경우도 예상 외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고 여기 이제 고용 지표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은 약간 좀 다소 완화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더 강해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유화적으로 더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네. 상황인 거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연준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푸시라고 해서 트럼프가 그 전에는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약간 제스처가 조금 다소 누그러지니까 이제 트럼프 푸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연준 푸까지 기대하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지금 1분기 성적표와 예. 또 4월 고용 성적표를 네. 받아들고 이 관세 정책이라는 뭐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네. 여부를 좀 판단하는 데 참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더 수세에 몰린 건 오히려 이런 성적표보다는 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사실 이런 성적표를 그렇게 물론 참모들은 신경을 쓰겠죠. 참모들은 신경 쓰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들여다볼까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중국의 행보입니다. 중국. 예. 근데 중국의 행보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이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토류 문제도 있겠습니다. 앞에 시간에서도 히토류를 다루신 것 같은데 히토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네. 그 공격은 자기가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같이 공동 대응하자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러피언 국가들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많은 국가들이 반미 정서가 계속 팽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책을 드라이브 걸고 있는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사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반미 정서가 팽배되고 이럴 때 만약에 해당 정부가 친미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유러피언 국가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유럽과 연대하려 하고 연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함께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의 철강 수출을 못해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캐나다 입장에서도 미국으로 철강 알루미늄 수출을 못하면 다른 나라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역시 중국도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미국을 차라리 배타적으로 가져가자 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GDP가 24%입니다. 중국 GDP가 18%고요. 유럽 GDP가 유러피언 국가들의 총 GDP가 22%입니다. 그러면 GDP만 놓고 봐도 그렇고 인구로 봐도 그래요. 중국 인구가 14억이고요. 뭐 평균 임금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고소득층 30%만 나열해도 4억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를 넘어서는 소비 시장인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EU 회원국들도 4억 5천만이고요. 유러피언 국가들의 인구만 하면은 7억 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무시 못할 시장이에요. 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고 우리끼리 경제적으로 연대하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관세 전쟁의 부메랑을 맞았구나. 마치 비슷한 것이 러우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더니 네. 오히려 러시아가 원유를 에너지를 인도나 브릭스 국가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오히려 그들끼리 강한 동맹 관계를 형성해요. 생각해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 굉장히 사이 안 좋거든요. 인도와 중국 사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네. 그러나 경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수출 못하니까 너네가 수출해줘. 대신 우리가 이런 거 수입해줄게. 이런 식으로 행보를 보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유도했던 방향이 아니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고립되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 관세 전쟁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중국에서 PMI 지표가 이제 나쁘게 나오면서 중국이 그것 네.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 공영 TV에서 미국이랑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뉴스가 한 줄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어저께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합의를 그러면은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관세만 할지 또 AI만 할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관세 네. 부분 많이 이제 정리가 됐다고 치고. 네, 좋습니다. 의견을 좀 드려보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아마 제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은 영원할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일단은 계속된다라고 가정하시면 좋겠고요. 예. 다만 그 패권 전쟁의 정도가 격화됐다가 완화됐다, 격화됐다 완화됐다 하는 구간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격화되는 구간인 겁니다. 네. 근데 격화됐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더 이상 말리지 않으면 안 돼 하는 수준까지
격화됐다가 완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격화되는 지점이 오면 완화되는 지점을 또 만날 텐데 완화되는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역사를 보아오면 문맥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급격한 완화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영원할 것이지만 정도에 있어서 격화됐다 완화됐다를 반복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격화됐던 지점이 지나면 전방위적으로 완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격화되다가 완화될 때 확 완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도 전격적으로 둘이 합의를 해버리거나 이런 일이 예상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정상, 네. 또 시진핑 주석이라는 정상 간의 전화를 주고받거나 정상 간의 합의를 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계속 트럼프가 전화 걸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중국은 주석이 나서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도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계속.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합의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합의는 중국 입장에서는 보세요. 주미 중국 대사관의 표현인 거예요.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들이 다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의 표현인 거예요. 다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무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 주미 중국 대사관이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급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합의라고 한다면 합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국 입장에선 계속 지연 전략을 세워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러면 그 가능성을 보고 트럼프 행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전화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왜 전화 안 오지? 하면서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런 구간을 지나다가 극적 합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그럼 기업 얘기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 얘기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올해 1분기 동안 순매수한 규모로 봤을 때 지난해 연간 금액 3배 이상 매수한 기업이 테슬라니까 네.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 10분쯤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밤 10시 넘는 거죠. 네. 아까 속보성으로 나온 내용을 제가 캡처를 했더니 그게 보니까 이제 테슬라 이사회에서 네. 그 머스크를 대체할 새로운 CEO를 찾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에 대해서 좀 전에 또다시 그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언론 보도에서 나온 그 일론 머스크를 대체할 새로운 CEO를 물색한다라는 언론의 보도는 아니다. 허위다. 전적으로 거짓이다. 이렇게 또 밝혔어요. 이사회 의장이. 네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네. 또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가서 집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임기 종료되면. 네. 그럼 분명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뉴스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예민한 뉴스죠. 예. 일단은 그 기업의 수장이 바뀐다라는 네. 표현은 가장 그 기업의 증시를 등락시키는 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그것이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인데 지금 이사회에서 나온 그 회의 내용은 다 대외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사회 위원 중에 한 명이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와 뭐 통화를 했거나 할 수도 네,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얘기할 수 없어.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알려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 입장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 것은 분명 어딘가로부터 소식통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역시 이사회 입장에서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걸 논의했다 하더라도 논의했다 하더라도 이거 대비 성격의 이야기가 그리고 만약에 머스크 CEO를 교체할 만한 다른 CEO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동안 굉장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론에 혹은 공개적으로 내비치면 안 되는 정보가 새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만두는 것을 고려했었다라는 그 표현도 뭐 있을 수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사회 입장에서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이사회 입장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금은 뭐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종류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이런 종류의 논의가 사실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늠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네. 머스트가 그만둔다. 네. 라고 할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잖아요. 느낌상. 네. 그렇죠. 그리고 유지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러면 투자자라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네.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가요? 줄여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막 스스로의 판단하시면 판단이지만 좋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이라면 제 의견을 한번 의견만 좀 교수님이라면. 드려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사자 말자가 이런 아니라, 질문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참 네네. 답변 그러니까, 드리기가 네.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데 참조할 만한 말씀만 드리는 거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일단 이런 종류의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 믿고 투자한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CEO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테슬라의 주가만 보면 부정적인 뉴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뉴스가 만약에 사실이 된다면 조정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 참 후임 CEO라는 자리가 참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요. 예. 예,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도 예. 후임 CEO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한 세계 80억 인구가 모두 알고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인물을 데려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CEO 교체설이 사실이다라고 발표가 되면 주가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아니 아까 CNN에서 제가 이제 운동하다 본 거예요, 사실은. 네. 운동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와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네. 딱 본 건데, 예, 그게 바로 또 이렇게 좀 전에 나온 속보로 1시간 전에는 또 그 이사회 의장이 또 아니라고 하니까 아마도 일론 머스크한테 경고 메시지를 날린 걸 수도 있어요. 와서 빨리 열심히 일해달라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의견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정부 일 그만두고 빨리 와라. 네, 이 기업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달라라는 요구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음모론적으로 네. 어디서 이렇다더라라는 말만 가지고 조합해서 정보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가정을 했을 때 네.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정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정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렇죠. 지금 매수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렵다. 예, 그렇게 의견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되면서 시간외에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랑 전부 다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실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급등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AI라든가 또 미래 산업 관점에서 그 실적의 증가세가 약이 될까? 미국 경기 둔화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발표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아닌가 보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1%란 말이에요. 현재 전망치가. 그럼 1% 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이 몇 가지일까요? 1000가지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한 200여 개 산업은 5%, 6% 성장하는 산업도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산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데이터로 봤을 때 성장 둔화가 있다 하더라도 테크 기업들이라든가 또 AI 기업들이라든가 지금 반도체 부족해서 사업을 더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할 만큼 네.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경기 둔화 오는 거 아니야, 실적도 악화되겠지 하는 예상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가 예상을 뒤집는 실적 발표들이 또 나옴에 따라서 그게 또 증시에 다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조정됐다가 또 상승했다가 등락을 반복하는 가장 그 급등락이 심한 변동성이 높은 섹터가 또 테크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더 많이 조정됐었던 것이 테크주라고 한다면 또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또 급반등할 수 있는 그 종목의 섹터의 영역은
또 역시 테크주라고 또 구분을 해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타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뉴욕 증시에서 대부분 이제 빅테크 쪽이에요. 기술주들. 흔히 말하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게 이전 고점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반면에 또 이제 성장성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계속 성장하겠지만은 이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이전과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고 오히려 또 우리 증시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의견이 엇갈려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 좀 혼란스럽거든요. 혹시 그 개인적인 뷰는 어떠세요? 네, 저의 뷰는요.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관심 갖고 있는 이유는 계속 미래 가치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이 뭐 예를 들어 테슬라처럼 다른 어떤 기업도 시도하지 않는 어떤 산업에 먼저 뛰어드는 행보들. 네. 테슬라가 2011년에 자동차 보험업에 진출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B2B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자동차 보험업에 뛰어들고 이제 패키지화된 그런 자율주행차를 보급하겠다는 움직임인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테크 기업들이 미래 가치를 계속 보여주는 방법은 재무제표상에서는 R&D 지출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해 R&D 지출액을 들여다보면 정부 R&D가 한 30조 정도 되고 또 민간 R&D가 한 90조 정도 됩니다. 그럼 120조 정도의 R&D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맥세븐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아무 기업이나 골라도 일개 기업의 R&D 지출액이 12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미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더 많은 자금이 쏠리고 시가총액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R&D 지출을 한 만큼 실적이 나오는가, 네. 투자한 만큼 실적이 나오는가 그런 경과를 지켜보는데 주가의 상승 흐름은 뭐 다른 이제 거시경제적 이 펀더멘털을 제외하고 그 기업의 성과만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더 오히려 거시경제에 따라서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주가가 작용된다, 나타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기업 본연을 들여다보면 결국 실적의 증가율인 것이지 실적의 증가세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뭐 100에서 150, 150에서 200. 그 실적은 50씩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50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 150 증가할 때는 50%가 실적이 그렇죠. 증가했지만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때는 50% 미만으로 증가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맞아요. 실적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가의 흐름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의외로 증가율, 그러니까 실적 증감이 아니라 실적 증가율에 주가에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그 해당 주가 종목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